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0개의 문항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 불편해하시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의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선별된 출제 범위에서 총론에서 한 3문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한 3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3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법,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한 2문제. 어찌 보면 약 거기 4개의 영역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사회보장 중에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영역에서 1문제씩 5문제, 그리고 공공부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해서 그 영역에서 한 5문제 해서 그러니까 20문제가 채워집니다. 기타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걸로서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걸로서 나오는 것이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그런가 하면은 가정폭력, 성매매, 또 성폭력 이런 등등의 잡다한 강론편에서 1문제씩 해서 25문제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예상 문제를 한번 편제를 해봤습니다.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으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한 이런 그 적용을 합니다.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요령은 없다? 아니죠. 선언적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 요령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령은 강행법규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된다.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일 법전은 없습니다. 유연 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유연인 법령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위법인 경우에는 결국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연법률 심판 청구권이나 이런 그 복잡한 법률 절차가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유연 위법이 꼭 이렇게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내부 문서 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는 그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 아닌 것은, 물론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문에도 있고 앞에 기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유권의 규정을 보면은 헌법 31조부터 36조까지 31조 교육의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근로 3권, 34조 가장 중요한 인간다운 권리 등, 그리고 35조의 환경권, 36조의 가족 내 양성평등권, 보건권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헌법 규정이 아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다 헌법 규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34조 3항이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다 줬습니다. 신체장애 및 실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헌법 제34조 어찌 보면 사유권의 근거 규정이라는 의미까지 부여받는 34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헌법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규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되어 있지만, 이런 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집행하는 규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에 해당된다. 대의적으로 그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법이 아니다. 분명히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조례는 의회에 의해서,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들은 전부 독립된, 우리는 대통령제에 입각해 서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 있는 시도, 시군구 의회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나 시장군구청장은 분리된, 그리고 각자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이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어느 조직이 다른 조직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위법입니다.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간접 민주정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구수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직접 민주정치의 본질인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민주제정 요소,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투표는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국민투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은 지방자치 범위에서만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교육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지방자치의회 의원이나 이들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 발안도 헌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안에 대한 발언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음으로써 주민 발안도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원칙상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군요. 주민들에게 불리한 이익을 해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법령의 범위가 아니면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되는 것은 이처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다혈된 것은 재해구호법, 산재보험법 1962년, 1963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여기 보면 이건 64년, 이거 틀린 거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81년,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노인장기요양법 2007년, 영유아 보육법 1991년,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연역은 한 문제가 나오는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채택된 것은 국제노동기구는 1952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 좋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사회보장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외국인도 적용 범위가 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회보장협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일신 전속권이다 보니까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있다. 그렇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보편주의 운영 원칙에 의해서 전 국민의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 심의위원을 둔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볼 때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부위원장과 함께 소위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겁니다. 틀린 거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틀린 것은 4번이죠. 제목이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의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보편적 권리로서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 사회보장 수급권은 서면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일을 언제로 본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되었을
뒷날을 신청일로 본다. 그 문제 나왔죠.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뭐 당연한 것이고 특히 4번에서 좀 더 확대한 단서 규정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십시오.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보장 기본법상 이렇게 나왔다면 사회서비스라고 이게 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도하는 지원하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 뭐 1번이 틀린 거군요. 지역사회 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그다음에 5번에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의 종합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 겁니다. 답은 뭐 1번이 틀린 거지. 9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는 형법 조항의 그 형벌의 유형으로 볼 적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뭐 집행유예 쭉 하면서 벌금도 그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금고 이상.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2단계로 구분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대비해서 1급과 2급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채용의 예외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3번과 4번으로 볼 적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기관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은 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나 점자 관련 출판, 음성출판시설 더 안 돼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3가지 중에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도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증진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도 안 돼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성매매 피해 상담소 안 돼도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무조건 다 예외가 아니라 경로당과 노인교실만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연간 인권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8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10번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이 되었습니다. 명예직. 장애인 복지상담원, 바로 이 장애인 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겸임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명예지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답은 공무원이 직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은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만이 아니죠. 당연히 서비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나 그 친족이나 또는 그 밖에 뭐 관계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시군구 복지 담당 공무원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이건 틀린 거죠.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다 똑같이 합니다. 2년으로 하되 단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그 운영시설의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 대표, 그다음에 시설 거주자 대표와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가 구성으로 하되 또 그런가 하면 지역 주민이나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 과정에는 반드시 심의 절차와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2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결혼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죠. 7명, 2명, 2개월, 11명.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회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되 그 시설에 장애했던 안전점검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이든 수시 안전점검이든 간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설 설립을 신고했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시설회장은 후원 금품 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줬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제회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군요. 옳지 않은 것. 국가나 여기 허가가 아니라 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발복,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교육훈련. 우리가 교육훈련을 찾아보면 사회복지협의회도 교육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가지고 오해함이 없도록 자, 여기는 보나마 더 이상 복지 않아도 이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본래는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1967년, 1960년대에 만들었던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1980년대로 넘으면서 1983년 이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렇게 바뀐 연역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수립 시행 의무가 이렇게 규정되는 거죠. 그렇게 의해서 2007년부터 제1차 제1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현재는 몇 기가 되겠어요?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19년부터는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그럴싸한데 절차가 있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든 시도계획이든 간에 모두 먼저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상급관청인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뒤가 바뀐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보장에 비춰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듯 틀리는 듯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에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듯 틀린 듯 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된다. 지방의회에 보고돼야 된다. 만약에 이것도 시비를 건다면 디귿 니을이어야 되는데 디귿 니을은 없지 않습니까? 니은 디귿 니을. 기억을 뺀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보장정책에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보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그중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수요 측정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내용,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또는 휴게,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 또는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 또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등등도 있지만 최근에 하나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 현황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 밖에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내용 들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구와 특별자치시는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 국무총리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5번도 독립된 문제로 나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틀린 거고 할 수 있다라는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17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될 요건을 옳지 않은 것.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급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문제 잘못 냈군요. 60세가 되었을 것, 이 말은 뭐냐면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도 60세가 되었을 것.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워낙 5번이 틀려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답은 소멸시효는 5년으로 바뀌었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급여는 4가지 아닙니까? 사유적 위험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해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 그리고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당연히 상병보상연금이죠. 상병보상연금은 산재급여 8종 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외국과의 사유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단답이죠. 국민연금법 128조. 그러면서 왜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보장협정을 따른다고 했느냐라고 할 적에 법률 적용의 원칙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을 때 사회보장협정은 두 나라 사이만 적용되지만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이나 사회보장협정은 똑같은 법률의 지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요양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급여법상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또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으로 불리운 것 등이 전부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법령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법령에는 제한사유, 정지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지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지되는 경우. 국외에 여행 중일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수행할 때,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또는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을 때 또는 아니면 어떤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이럴 적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한되는 사유는 많지만 그야말로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로 영십으로 국적을 상실한 날 했을 때 그 다음 날 영십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영십으로 이렇게 해서 상실이 됩니다만 여기는 정지 사유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2번에 오시면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건 틀린 거지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의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건 틀린 거지요. 틀린 겁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두 개의 명목으로 징수를 하죠.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그중에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준등분담으로 절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산재보험료처럼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 관리는 건보공단에서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정급여 일수만큼 받도록 되어 있는데 90일에서 2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급여 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피보험 단위기간,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일 당시에 연령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틀린 거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대기기간은 7일간으로 설정해서 그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설사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해고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권고로 이직했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내면에 자기 결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징부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없는 걸로 본다. 금고 이상 직업안정기관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이건 5번은 괜히 읽었군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산재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산재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급여는 8종 세트가 있잖아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위 요양급여 그리고 나머지 현금급여로서 7개가 쭉 있는데 이 요양급여 간호와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 제외된다? 아니죠. 제외된다면 예방이라고 해요. 예방. 우리가 요양급여는 건보 요양급여가 있고 산재 요양급여가 있는데 건보 요양급여에는 예방이 있으나 간병이 없고 산재 요양급여에는 예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일이 벌어져 버린 이유니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에 걸린 이유이기 때문에 예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틀린 거죠.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들은 의료기관이나 왜냐하면 이 요양급여는 요양급여기관에서 하는데 바로 의료기관이나 또는 상급 종합병원 또 보건소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한다. 그리고 3일 이 아니라 4일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거고.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아니죠. 요양급여,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4일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3일은 안 되고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후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긴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결정되지 전에는 이때 이은 함정이 있죠. 다른 법에 의한 요양급여,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본래 산재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 보면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아니죠. 우리나라 법령은 넓게 해석해서 사실혼관계도 인정을 합니다. 장애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니죠. 장애급여의 결정, 지급, 재판정 이런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진폐에 따른 산재보험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금이나 장애금이 없죠. 요양급여, 장의비, 또 그러면 직업재활급여 뭐 이런 등등은 있으나 휴업급이나 장애급여는 없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이나 또 유족급여 없고 진폐유족연금이 있을 뿐이지 이런 휴업급여나 장애 이건 틀린 거고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관계없이 지급한다? 아니죠. 관계없이가 아니라 요양급여 기간처럼 4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5번까지 다루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